2024년 7월 24일 수요일입니다. 히든풋볼 수요일 오늘은 3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주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해볼 얘기는 지금 박지성 전북 디렉터가 사의를 표명했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100% 오피셜로 나온 건 아닌데 본인 입장은 어느 정도 밝혔다라는 게 지금 보도 통해서 나왔고 이게 사실 박지성 전북 디렉터가 전북에 이제 올 때 그리고 뭐 지금 현 상황 쭉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사실 올 때는 되게 기대했나요? 그럼요. 네, 올 때 이제 되게 기대를 많이 했죠. 왜냐면 뭐 선수로서야 말할 거 없고 근데 그 이후에 좀 행정가 코스를 이렇게 쭉 밟았잖아요. 박지성 디렉터가. 그 피파 뭐 요런 이제 듣고 근데 이제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저는 그냥 이제 준비를 좀 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그냥 진짜 행정가 쪽으로 이렇게 쭉 가시려고 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제 전북에 부임을 하니까 그냥 저는 뭐 대외적으로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초반에는 이제 어드바이저였잖아요. 네, 맞아요. 어드바이저에서 이제 좀 중간에 이제 바뀐 거고 명칭이 바뀐 건데 글쎄 이거 지금 타이밍에 이 사의를 표명한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영주 형은? 저는 언젠가는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왜냐면은 저희가 박지성이라는 이름에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언제 그만둬도 이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타이밍에 그만둔 거는 아마도 이 대한축구협회 관련한 책임론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아마 박지성 전북 디렉터도 한번 자신이 전북 디렉터로서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우 형은 이제 처음부터 약간 좀 위험한 픽이었다. 그러니까 박지성 본인에게도 리스크가 좀 크죠, 이게. 그러니까 전북이라는 팀이 계속해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핏 보기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매도 뭐 우승하는 팀이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가 그 최혜 감독부터 이제 김삭수 감독 그다음에 이제 감독 거칠 때 보면서 이게 경기력이 점점 내려가는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네. 우승은 하고 있었지만 우승이 뭔가 점점 힘들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야, 여기서 만약에 제대로 진짜 뭔가 보강이나 아니면 청사진을 그려내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돼버렸고 그게 뭐 온전히 박지성 디렉터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어쨌건 간에 디렉터라는 의미는 여기서 이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전북이라는 팀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축구팀이 뭐 우리나라 구단도 그렇고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이제 뭐 대표가 있고 단장이 있고 그럼 이제 이 디렉터까지 따로 두는 경우는 잘 없어요. 잘 사실. 없죠. 이제 뭐 여기 네. 뭐 사장이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뭐 디렉터까지 따로 두는 경우는 보통은 이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적인 이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과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는 게 이제 보통 그러면 이제 단장 체제가 있고 아니면 뭐 그 위에 또 뭐 스포츠 부문 CEO를 따로 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체제를 아마 빗대서 만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전북이 지금 선수단이 이제 와서 조금씩 정리가 되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 이전과 비교해서는.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어쨌든 간에 어느 방향을 이제 한 방향을 좀 몰아야 되는 의미에서도 본인이 나는 이제 내가 물러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근데 구단 입장에서는 박지성이라는 이름은 데리고 있으면 더 계속 좋죠. 근데 저는 그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지성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는 전북 디렉터를 놓을 때다. 저는 이 생각은 맞거든요. 그런데 박지성이 전북 디렉터를 하는 동안 전북이 그걸 100% 활용했느냐? 그걸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박지성이 주는 이름에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쵸. 그걸 좀 더 잘 이용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일단 고민은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찬우 형이 말씀하신 거랑 좀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박지성 디렉터가 오고 그 다음에 온 감독이 페트레스쿠 감독이었잖아요. 네. 근데 페트레스쿠 감독이 사실 뭘 보여주를 못했습니다. 단버지. 네. 네, 그 버지는 좀 예, 빼주셔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님. 단 선생. 단 선생. 그 단 선생 정도 괜찮겠네요. 그 단 선생이 사실 많은 걸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 부임 첫 해? 뭐 이거 소방수니까 이제 본인이 온전하게 뭐 동계를 한 것도 아니고 해서 뭐 면제부가 어느 정도 있었고 이제 그 나름의 이유들을 찾을 수 있었지만 사실 그 다음 시즌, 그러니까 올 시즌이죠. 그게 이제 올 시즌은 너무 실망스러웠단 말이에요. 네. 초반 스타트부터 쭉 가는 게.
근데 이제 이 페트리스코 감독 선임의 박지성 디렉터가 어디까지 얼마만큼 관여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디렉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책임적인 부분은 저는 피할 수는 없었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전북이 지금 감독 선임에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게 되면서 성적이 쭉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선수 영입. 선수 영입이 잘 됐냐? 지금에서야 좀 이렇게 좀 뭔가 교통정리가 되는 느낌이지, 그때는 뭔가 전북이 선수 영입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우리는 이 포지션에 대해서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선수를 우리가 사와야 되고, 그 면에서는 이 친구가 굉장히 괜찮다라고 해서 데려오는 그 느낌이 아니라 그냥 좀 잘해? 뭔가 좀 비싸? 뭐 좀 있어? 그럼 좀 데려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필요 포지션 보강보다는 그냥 뭔가 좀 무작위로 선수를 긁어모으는 그런 네. 느낌? 근데 이제 그런 선수 영입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어쨌든 그 박지성 디렉터가 이제 디렉터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책임 소재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을 그쵸. 거고. 그래서 선수, 감독, 그리고 전북의 성적 하락,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런 사의 의사를 표명하려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선수의 영입과 팀의 청사진에 대해서 박지성 디렉터가 실제로 어느 정도 관여했고 어느 정도로 권한을 행사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구단 내부의 일이니까. 그리고 그게 좀 근데 얘기가 많아요. 뭐 여기까지만 관여한다라는 것도 있고, 뭐 총괄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막 근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결국 이 체제는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렇죠. 따지면 이 체제 자체가 이렇게 대표도 있고 단장도 있고 디렉터도 있고 이 시스템 자체가, 그다음에 저 디마테오도 디마테오, 왔었잖아요. 네. 일본도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체제 자체가 실패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네. 근데 체계가 제대로 안 잡혔다는 얘기겠죠. 근데 박지성의 인간적인 면을 좀 돌아봤을 때는 아마 스스로도 책임감이 매우 클 거라는 생각도 네,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뭐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대한축구협회 비판도 했잖아요. 얘기를 했죠. 그런데 뭐 이천이 멤버들이 많이 비판하긴 했는데 자유로운 상태에서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어디 소속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했는데, 박지성은 전북 디렉터라는 명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비판이 어떻게 보면 전북 쪽에도 약간의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느낌이 있지도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뭐 100%가 아니라 한 1, 2%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정확하게 그 권한이 어디까지 있었는지가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뭐 무조건적으로 지금 전북이 이렇게 되고 선수 영입에 실패하고 감독 선임에 실패했던 게 박지성 디렉터 탓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힘들고. 이게 되게 애매하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책임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전북의 성적을 봤을 때 과거의 전북과 비교했을 때 하늘과 땅 차이니까 이건 네.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체계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 소지를 100%를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럴 수는 상황이라는 없어요. 거죠. 네, 그럴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저도 영주 형 말씀에 이제 좀 동의를 하는 바고, 뭐 이건 약간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이제 그 채팅창에 이제 농담으로 하시는 거 압니다. 이제 황덕이 저렇게 박지성 개 싫어한다. 예.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황덕이가 박지성 해설을 못해. 그러니까 그 불특정 다수가 이제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박지성을 싫어하나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농담식으로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그때 그 나라 퀴즈쇼 끝나고 이제 DM도 좀 받았거든요. 그 이제 욕설이 섞인 이런 DM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잘 농담으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DM 자주 받지 않나요? 자주 봐주시나요? 네. DM에 막 무시당할 짓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진짜로? 나는 형을 무시하고 싶지 않다. 무시당할 짓을 하지 마라. 뭐 이런 그러니까 거. 내가 형을 무시하게끔 만들지 마라. 이 그렇죠.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 DM도 은근히 많이 와요.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뭐 레알 마드리드 뭐 우승 트로피 들은 거라든가 아니면 은바페 이딴식이라든가 그거 뜬금없이 계속 보내요. 찬이 형 그런 거 알아나요? 아니 저 DM 오긴 오는데 네. 저는 그런 거는 잘 안 와요. 그런 류의. 그런 이유는 잘 안 와요. 그럼 뭐가 좀 오죠? 저 오는 거요? 네. 그냥 뭐 중계 잘 봤습니다. 이런 거. 뭐 형 누구 사랑해. 영입했네요. 막 형 사랑해 막 이런 네. 거? 뭐 옷 뭐예요?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음식 이런 것도 물어보지 않나요? 여기 음식점 어디예요? 그런 것도 물어보고. 네. 옷 물어보는 게 제일 많긴 하네요. 확률적으로는. 네. 네. 이 옷은 뭔가요? 이거는 저 이것도 이제 DM으로 어느 네. 분이 자기가 이 브랜드를 운영을 하는데 머리랑 모자랑 세트네요. 이 브랜드를 운영을 하는데 보내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받았어요. 오, 좋네요. 역시 찬우 형이 이제 또 나이에 비해 굉장히 또
그 젊은 트렌디함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분들이 이렇게 DM을 아, 저도 옷 선물 받았어요. 어떤 거요? 한문철 TV 모자와 조끼. 한문철 씨가 주셨어요? 아, 한문철 씨가 준 게 아닌데 네. 하여튼 축구 팬 중에 한 명이 한문철 TV 조끼하고 모자를 받았나 봐요 어디서. 근데 제가 강아지 산책을 많이 시키니까 아, 이제 야간 나갈 산책할 때? 때 야광이니까 입으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와이프랑 제 거 보내줬어요. 아, 그러니까 찬우 형은 이런 의류 그리고 영중 얼마 전에 그 캠핑 장비 같은 맞아. 것도 아, 협찬 네. 받으셨던데. 네, 그거는 이제 스폰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선물 드리고 또영주 TV 그 추천 막 하시던데. 네. 근데 그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2명 아직도 연락을 안 해. 아 바뀌시는 거 아니야 그 정도면? 그러니까 와 진짜. 왜 영주 형이 애타게 찾고 있어요. 그 당첨자를 형 지금. 그럼 넘겨요 그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박재성 디렉터 관련해서는 그냥 요 정도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아 저희가 뭐 이미 히든 퍼플에서 한번 다뤘지만 뭐죠? 박수 좀 쳐주세요. 왜? 대승우, 아. 대승우. 자 오늘 이승우 오피셜이 떴습니다. 네. 예? 구원자가 될 것 같나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구원자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야, 네, 전북의 구세주는 이승우가 될 것이다. 그렇죠. 아 뭐 이미 뭐 티아고가 너무 지금 폼이 좋은 상황이잖아요. 살아났죠. 네, 완전히 살아난 상황이고 저는 티아고와 이승우의 이 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지금 기대가 많습니다. 아주 기대가 많고 오피셜 영상을 아주 기깔나게 뽑았더라고요. 보셨나요 혹시? 오피셜 영상? 아니요, 보지를 못했습니다. 봤어요. 봤는데 그 전주 시내에 그 유명한 건물들 많이 찍었더라고요. 맞아요. 풍남문도 찍고 막 이렇게 쫙 하면서 한옥마을 한번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주성 앞에 있는 그 호남제일문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육교인데 전주 가고 싶어. 예, 호남제일문 이렇게 쫙 한번 하고 전주성 한번 딱 나오고 이제 걸어오면서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아니 전북이 최근에 이렇게 오피셜 영상 입단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나 기억해 보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승우 정도는 찍어야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네. 이 정도니까 찍은 것 같고 네. 일단 오피셜 영상 퀄리티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수원 FC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승우 선수에게 이제 수원의 왕 이런 호칭을 붙이면서 이제 또 가서도 잘 하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이승우 선수 이적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나요? 전북의 지금 이제 스쿼드나 전력 이런 걸 좀 따져봤을 때. 어쨌든 전북이 최근에 이제 또 상승세를 좀 타고 있잖아요. 그쵸. 그 상황에서 약간 쐐기를 박는 영입이 아닐까. 이게 어쨌든 간에 빅네임이고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고 그러니까 그 어쨌든 간에 공격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건 맞아요 지금 현재.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는 이제 이선장이 너무 많아서 아, 그쵸. 이거 정리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남아 있는 과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송민규 선수가 자꾸 이제 해외 쪽이랑 이제 링크가 좀 있는 것 같고 네. 영주 형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승우 선수가 수원FC에서의 활약을 이어나가든 이어나가지 못하든 지금 이 순간 이 영입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필요한 영입이다. 왜냐하면 전북 입장에서는 리딩 클럽이었는데 성적이 지금 올라오는 기점에서 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선수를 또 영입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시점에서는 이런 영입이 필요해요. 이걸 통해서 분위기 반전시키고 팬들의 시선을 주목받게끔 하고 그리고 나서 반등하면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승우 영입은 이게 성공이든 실패든 지금 이 순간 선택으로서는 매우 좋다. 아, 매우 좋은 선택이다. 예. 그래서 어쨌든 스타 플레이어가 또 다른 스타 플레이어가 이제 전북에 합류를 하게 됐고 이거는 지금 뭐 전북의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이승우가 이제 경기력적으로 전북에 좀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뭐 이제 마케팅적인 측면이나 뭐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도 이승우의 이름값 그리고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성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아주 좋은 영입이 되지 않을까. 이제 뭐 전북은 생각해야죠. 수비 좀 잘하고, 예, 그리고 이제 3선에서 이제 좀 어떻게 좀 풀어갈지, 그리고 여기서 어떤 조합을 맞출지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이승우가 진짜 수원FC에서 하는 만큼 해주면 정말 구세주 칭호 받으면서 네. 전북에서 사랑 진짜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반기잖아요. 네. 지금 이제 넘어가는 이제 시점인데, 어쨌든 수원FC에서의 전반기 괜찮았고, 근데, 이 후반기에 전북 와가지고, 똑같이 그런 활약상을 보여주면 그러니까 저는 공격 포인트에 뭐 많은 기대를 걸기보다도 이 선수가 경기 내적인 영향력을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 김도영 감독이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승우 선수를 활용할 것인지 그것도 좀 주목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수원 FC에서는 주로
이건 뭐 김동희 감독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주로 경기 후반에 교체로 맞아요. 투입돼서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형태로 많이 좀 기용이 됐었는데, 근데 이승우 선수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어쨌든 선발부터 그런 나와서 이게 뉘앙스의 팀이- 인터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을 거니까 여기 이제 전북에 와서는 그러면 이승우 선수가 물론 처음부터 막 선발이다? 이건 아닐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마치고 나서는 선발로 나왔을 때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좀 주목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전북이랑 그 수원FC랑 그 전주성에서 했을 때 그 보아탱 퇴장 당했거든요. 근데 그날 경기력이 꽤 좋았음에도 진짜 이승우가 경기를 그냥 아예 끝맺음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도 이 선수 경기 영향력은 사실 의심하진 않고 그리고 이제 지금 K리그에서 이승우 선수랑 같이 뛰는 선수들한테 이제 한 번씩 물어보면은 이제 그거예요. 잘 안 보인대요. 막상 뛸 때는 정신 없고 막 이제 이렇게 뭐 다른 선수 이제 자기 이제 멘트도 있고 이럴 거니까. 근데 꼭 득점이나 굉장히 위협적인 그 유효 슈팅이 나오는 장면에는 어떻게든 이승우가 관여가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이제 경기 영향력이라는 표현으로 저희가 그쵸. 볼 수 있을 것 같죠.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이승우 영입에 대해서는 전북 팬들은 아주 지금 만족하는 분위기고 수원 FC 같은 경우는 이승우 선수 이제 계약 기간 6개월 남았었거든요. 네.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FA로 풀리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챙길 수 있는 이적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잘 가져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원FC 입장에서는 이승우 선수와의 재계약이 뭐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뭐 반 시즌을 더 쓰는 것보다는 전북으로 보내는 게 이제 맞다고 판단을 내렸을 것 같고 국내에서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죠. 계약 기간 종료되기 직전 6개월 전에 이적시키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 본인도 이제 전북을 선택했지만 사실 이승우 선수 마음속에서는 아마 해외리그 도전에 대한 그 욕망은 여전히 들끓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계약 기간 끝나면 또 알아보려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수원FC가 뭐 이승우 선수도 동의한 바에 의해서 전북으로 보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 윈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승우는 이제 다가올 경기에서 좀 어떤 식으로 기용이 될지. 왜냐면 전북이 이제 내일 모레예요. 금요일 경기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강원 원정길에 오르고 그 다음으로도 사실 일정이 제 기억에 그렇게 수월하지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올스타 때문에 네, 브레이크 잠깐 한번 쉬고 있고, 네, 브레이크 한번 갖고 8월 9일에 전북 광주 그리고 그 다음이 전북 포항. 자, 그래서 이승우 선수 아주 환영하고요. 수원FC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수원 삼성 얘기 잠깐만 한번 곁들여서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변성훈 감독 수원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아무래도 2부 리그는 상대적으로 1부보다는 팔로잉 하시는 분들이 좀 적을 수 있다 보니까 일단 그 수원의 팬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변상훈 감독이 오고 나서 야 이게 진짜 축구다운 축구를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되게 많은데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전에 이제 영기훈 감독 시절에는 이제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초반은 굉장히 의욕적이야. 초반에 이제 선수들이 가자! 의욕이 넘쳐. 네. 막 앞에 가서 막 전방부터 막 하고 이래. 한 30분이나 못 하거든요. 이제 30분이나 못 하고 네. 점점 뒤로 가고 네. 간격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축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거의 실점 나오고 패배하고 아 근데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네. 변상훈 감독 체제에서는 달라진 거는 일단 상당히 라인을 높이 끌어올려서 사실 공격적인 스타일을 유지하는 거는 맞고 근데 이거에 대한 유지가 상당히 좀 길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잡고 나온 틀 자체, 그러니까 큰 그림이 쭉 지속이 된다는 그치. 얘기네요. 경기 전략을 세웠으면 그 경기 전략을 결국 경기 내내 수행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잖아요, 팀이. 그쵸. 그다음에 그 중간에 뭐 변수가 생기면 그거에 따라 대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근데 그거를 안 되던 팀이었었는데 그게 되는 팀으로 바뀌었어요. 그 과정에서 사실 결과는 사실 좀 아쉽죠. 무승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8경기 무패인데 네. 3승 5무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무승부가 너무 많아서 그거는 아쉽긴 하지만 지금 이 팀의 포워드진을 생각해 보면 납득이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김현 선수 부상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납득이 그쵸. 안 가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포워드진을 생각하면은 그렇다면은 어쨌든 간에 이 팀이 미래를 좀 기대할 수 있는 팀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되겠고 그런 점에서 감독 그 교체에 대해서 이제 팬들이 굉장히 좀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원은 요새 또 어린 선수들이 되게 잘하더라고요. 뭐 박승수 선수도 그렇고 그리고 전북에 이제 또 잠깐 있었던 이규동 같은 자원들도 좀 그렇고 아마 그런 어린 자원들에 대해서도 수원 팬들이 굉장히 좀 만족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좋아하죠. 왜냐면 이제 수원 입장에서는
플랜을 좀 길게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다가오는 시즌은 바로 이제 승격해서 K리그 1에서 활약하는 게 목표겠지만은 네. 이 어린 선수들이 K리그 2에서 성장해 주면 당연히 K리그 1에서도 경쟁력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린 선수들이 뛰는 모습 보면은 미래가 밝다는 느낌이 드니까 팬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땐 수원은 그 최전방 쪽을 조금만 보강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K리그2를 쭉 보면은, 경기 수가 이제 안양이 21경기, 그리고 이제 전남, 충남, 아산, 수원, 부산이 다 이제 22경기인데, 안양이 이 경쟁팀들보다 한 경기 덜 치르고 43점. 올해 지금 승격이 되게 유력하다라고 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는 거. 네. 수원이 4위. 근데 또 이게 안양 수원 붙으면 수원이 올 시즌에 좀 세지 않았나요? 이게 지금 안양이 어쨌든 간에 이번 시즌에 제일 잘 되고 잘 나가는 팀인 건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전남도 잘 나가는 팀입니다. 맞아요. 전남 얘기도 네, 많더라고요. 전남도 잘 나가는 팀이고, 네. 그리고 부산은 제가 어제 중계하고 왔는데 이제 부산도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감독 바뀌고 그러니까 감독 교체 전후로 해서 어쨌든 간에 1위, 2위 팀 다 잡고, 그러니까 안양 잡고, 그 다음에 전남 잡고, 어제 경기도 또 이제 승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3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산도 지금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부산은 사실 이제 이번 시즌 앞두고 많은 선수들이 이제 일부러 이적한 선수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어쨌든 지난 시즌에 우승 거의 직전까지 갔었던 팀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그 선수들 나가고 나서 흔들린 것도 맞아요.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선수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승 근접까지 갔던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부산도 이제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오히려 초반에 좀 좋았었던 김포가 지금 많이 떨어졌네요. 7위까지 내려갔네. 김포는 사실 그게 이상하진 않죠. 왜냐하면 그런 스쿼드나 이런 거 봤을 전체적인 때? 팀의 구성을 요소를 봤을 때는 그리고 이번 시즌 앞두고도 또 엄청 바뀌었어요 선수. 2부 특징은 한 시즌 끝나면 선수 한 10명에서 맞아요. 15명 바뀌어요. 확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전력이 유지되기가 되게 힘들어 진짜. 저도 이제 네. 2016년, 17년, 한 18년 막 요 정도까지 이제 K리그 네. 중계를 계속 나갔었으니까 정기적으로 그때 이제 저도 K리그 당시 이제 챌린지, K리그 챌린지 많이 갔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중계 자료를 이렇게 좀 쌓아놓고 네. 새 시즌이 됐을 때 좀 업데이트를 이렇게 막 계속 하잖아요. 어떤 선수가 나오고 어떤 선수가 뭐 영입이 됐고 이런 걸. 근데 2부 리그는 그 폭이 너무 크니까 네. 그냥 매 시즌 약간 새 팀이 되는 그런 느낌? 그리고 네. K리그 2 해설했을 때 감독 만나면 감독들이 초반에 다 그거에 대해서 토로해요. 구단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한 10명 명씩 바뀐다. 그러면은 다시 짜야 된다. 이 선수들 특징에 맞게. 판 자체를 다시 해야 되고 그런 얘기 선수적인 굉장히 건. 많이 해요. 네. 그래서 2부에서는 상무가 왕이에요. 아 김천 상무. 그쵸, 상무가 그쵸. 왕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상무가 김찬 상무가 거기도 선수가 거의 매년 바뀌잖아요. 아, 그쵸. 거기 감독들은 익숙해 일단. 아. 일단 익숙한 상황인데 우리는 원래 이런 팀이다. 들어오는 선수들 퀄리티는 최상이야. 뭐 다 국대급 네. 선수들이 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무가 2부에서는 무조건 엄청 셀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일단 그렇게 잡혀 있는데 이 팀들이 어쨌든 2부에 있는 팀들이 많은 팀들이 이제 구단의 어떤 1년 예산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뭐 진짜 적은 팀은 한 30억 40억밖에 안 와, 되거든요. 진짜 그 정도로 구단 운영도- 그걸로 운영이 어쨌든 운영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어쨌든 간에 꾸역꾸역 운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 선수를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고 주로 이제 1부 리그에 톱에 있는 팀들의 선수들을 많이 임대로 데려오니까 임대라고 해봐야 뭐 1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선수 변동폭이 좀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축구 쪽 분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계속 듣는 건, 그러니까 지지난 시즌이었나 서울 이랜드가 거의 전 베스트 11 전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임대생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아쉬운 토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결국 이랜드라는 팀은 이렇게 자생을 하면서 뭔가 본인들만의 컬러를 구축하고 본인들만의 선수단을 쭉 꾸려갈 수가 있느냐. 왜냐면 어차피 이 선수들은 한 시즌 있으면 다시 본팀으로 돌아갈 선수들인데. 거기다 또 잘하는 선수들은 바로바로 또 이적을 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니까. 서울에는 그래도 돈 많이 쓰는 팀이에요. 네. 그 이제 다른 팀들에 때문에, 비해서. 예. 네. 그래서 지금 2부 K리그2 경쟁도 굉장히 빡세고 안양, 전남, 충남, 아산, 수원, 부산 뭐 어느 하나 지금 만만한 팀이 좀 없다. 여기가 그 매 시즌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안양하고 전남까지
까지는 그래도 승점이 좀 차이가 있어요. 네, 남은 한 3위부터 6점 뭐 해가지고 이 정도 있네요. 3위부터 다 1점씩 해서 다다다다닥 다 붙어 있거든요. 그러네. 네. 여기서 만약에 서울이랜드가 다음 경기 잡으면은 이게 또 수원이랑 부산이 좀 내려가요. 네. 한 단계씩.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진짜 그 조당 감독 어제 이제 인터뷰할 때 그랬는데 진짜 어렵다고 빡빡하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일부랑은 진짜 또 다른 맛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수원의 변버지 변성원 감독은 이제 최소 이제 2위가 목표다라는 걸 이제 목표점으로 삼고 있는데 그래 나 저거 봤어 아빠. 예, 저게 이제 변성원 감독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변버지. 예. 예. 아버지라고 하기엔 사실 변성 감독이 많이 젊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얘기야. 네, 너무 젊기 때문에 아빠 정도로 된 것 같고 변성 감독도 이제 열령부 대표팀 감독을 했었기 때문에 네. 어린 선수들 기용하는 거에서 잠깐 꺼리낌이 없는 편이고 결국 이제 지금 이제 다시 수원이 이제 올라가게 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유지할 수 있던 거는 어린 선수들을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팀의 기동력이나 아니면은 이제 체력적인 부분들이 이제 유지되는 부분이 좀 커요. 이게 요즘에 어쨌든 K리그에 좀 약간 새바람이 분다고 느낀 건 어린 선수들을 기용해가지고 그 선수가 대표적인 게 양민혁 선수가 되겠죠. 그렇죠. 양민혁 선수가 엄청나게 잘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유행처럼 이렇게 퍼지면서 아니 뭐 대전 윤도영 뭐 이런 선수들도 있고. 그렇죠. 수원도 상당히 박승수 같은 선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아주 어린 선수인데 가능성을 보여주면 그 선수를 계속 좀 쭉 기용하고 그 선수들은 또 그 기대에 보답하면서 또 좋은 활약을 펼치는 그런 게 좀 있어서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어쨌든 그 선수들이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갔을 때도 계속 쭉쭉 잘해서 계속 좀 보는 맛이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약간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감상일 수도 있는데 수원이 뭔가 그런 어린 선수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좀 잘하는 느낌이 좀 세요. 왜냐면 지금 전북이지만 전진우, 전세진,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주환 같은 선수들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조금 뭐 부진하다고 하지 뭐 김주찬 같은 선수들도 네. 이제 등장을 했고, 네, 네. 근데 이번에 또 이제 박승수나 뭐 이런 선수들, 그리고 사실 뭐 오영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뭐 메타모 출신들은 워낙 뭐 유명하긴 하니까 그렇고 그러고 보니까 전진우 선수가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잘하죠. 아니 저는 사실 제가 수원 경기 중계할 때도 야 힘들겠다. 야 여기서도 힘들겠는데 나 진짜 그 생각 많이 했거든. 네. 전진우 선수 보면서. 네. 그래 정상빈도 있네 생각해보니까. 네, 근데 어쨌든 전진우 선수는 굉장히 잘하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수원 팬이랑 전북 팬이랑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제 전북 팬들한테 이제 수원 팬이 전진우 뭐 빠르고 드리블해서 전진하는 것까지 되는데 그 이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전북이 우리는 그것만 해주면 된다. 우리는 전방에서 어쨌든 해줄 선수들은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해주면 된다. 아니, 근데 하긴 그것도 맞긴 해요. 그러니까 전진 선수의 가장 큰 이제 그동안 이제 수원에서 뛰는 동안 이제 문제점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 이제 박스 근처까지 접근은 되는데 그 박스 근처에 갔었을 때 거기서의 판단이나 선택들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이제 잘 보완해 줄 수 있는 좀 그게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뭐 처음 박시영 디렉터부터 이승 오피셜 그리고 수원FC 여기에 이제 수원 삼성까지 저희가 간단하게 K리그 얘기를 좀 채워봤고요. 자, 핫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대한축구협회 플러스 홍명보 감독 얘기를 안 하는 회차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도 좀 이제 그만하고 싶거든요. 이 얘기를. 근데 매 방송할 때마다 뭔가 새로운 게 지금 계속 나오는 느낌이어가지고 저희가 오늘도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홍명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내일 귀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인터뷰는 일정 없다고 하고 현지 이제 공항편, 이 항공편 사정 때문에 24일이 아닌 이제 25일 날 귀국 예정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협회 측에 따르면 인터뷰는 뭐 공항에서는 하지 않고 이후에 뭐 이제 취임 기자회견을 뭐 따로 아마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이게 참 감독 인터뷰, 물론 이제 출국할 때 이제 간단하게 했죠? 인터뷰를. 이제 출장에서 이제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밝혔고. 근데 이제 뭐 이거에 있어서 축구협회장은 뭐 아직까지 뭐 나와서 뭐 이야기하는 건 없고. 그래서 이제 문서로서만 협회가 이제 입장 발표를 하는 상황인데 이게 뭐 단순하게 축구고 뭐 자시고 이런 거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 프로스포츠나 이 대한민국 스포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제일 좀 잘 나가는 어떻게 보면 집단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행동이나 돌아가는 상황 자체는 그러한 명성에는 굉장히 안 어울리지 않나. 네.
저는 그동안 대한축구협회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지금 축구 팬들이 여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네. 보고. 왜냐면은 그 전에도 의심이 있었고 불만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일에 대한 대처를 봤을 때 이건 뭐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다 숨거든요. 사실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 취임한 다음에 취임 기자회견을 하고 갔어야죠. 아, 그러니까 그게 순서가 이제 그게 먼저였다. 그게 먼저죠. 출장을 하루 늦게 출발하는 한이 있더라도 취임 기자회견을 했어야 되는데 취임 기자회견 하지 않고 그냥 공항에서 질문 받고 답변하고 그리고 떠나갔잖아요. 그리고 원래 더 짧았는데 계속 이제 물어보니까 추가적으로 질문 받았었잖아요, 그때. 그 가운데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상황이면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나와서 얘기해줘야죠. 근데 대한축구협회 회장도 지금 숨어 있잖아요. 나오질 않으니까, 네. 밖으로. 이런 상황이니까 계속해서 의문과 의심이 더 커지고 불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제 29일 날 뭐 이제 취임 기자회견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사실 취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지금 여론이 좋아질 것 같진 않거든요. 상황상. 아니 기자회견 아니 저는 그것보다 이거 공항 갔다 오면 그럼 기자들 나와 있을 텐데 그럼 그냥 피할 거야? 그냥 간단한 스케치만 허용한다는데요. 아휴 진짜. 그러니까 그게 더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제가 출장 갈 때도 거기서 짧게 질문 받고 짧게 대답하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취임 기자회견을 가져서 거기서 예상 질문 같은 거 다 추려낸 다음에 예상 답변 같은 거 다 만들어 놓고 그걸 기자회견 하고 나서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거 아닌 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내일부터 일정이 이제 해외 출장 가서 뭐 코치 선임 문제도 있고 뭐 대표팀 선수들도 좀 만나보고 이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질문한 거를 답변하는데 짧게 답하면 말 그대로 동문서답하고 그렇죠. 그리고 횡설수설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그럼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인 신뢰도 자체가 이제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계속 없다라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얘기고. 예. 29일 11시라고 합니다. 이 기자회견은 11시고. 그러니까 대표팀 감독이 있을 때도 사실 이제 당시 인터뷰가 좀 논란됐었던 게 좀 있었잖아요. 네. B급 발언이라든지. 그래서 그리고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 이거 파주에서 했었던 인터뷰였던 것 같은데 예, 그 원칙 제가 깼다고. 근데 저는 사실 그때 당시 그거 보면서 난 그것도 너무 웃겼어. 아니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길래 무슨 생각으로 그럼 저런 소리를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근데 이상하진 않아요, 사실. 요번에 그 이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하고 나서 그때 얘기도 보면은 이게 다 그냥 걔가 그게 이게 다 그냥 그거예요. 이거야. 원래 이제 그런 그때도 그 자기가 세운 원칙을 자기가 깨트렸다고 얘기하는 건 그 순간 홍명보는 버렸다. 나는 그때 대한민국 이미 축구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내 원칙을 버리고 대한민국 축구만 바라보고 간다. 네. 그렇죠. 예.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퍼즐이 좀 맞춰지네. 그게 이제 그런 또 해석이.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에서 보면은 뭔가 이제 좀 애매한 대답이 나왔을 때 이거 9월 A매치 전까지 팬들 여론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경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월드컵 예선을?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그런 여론을 좀 어떻게 감당하려고 계속 약간 이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지. 근데 일단 우리가 이제 팔레스타인이랑 맨 처음 경기 하잖아요. 네. 그거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승. 네,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스포츠 평론가가 뉴스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걸 들었을 때 질문이 그거였어요.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런데 스포츠 평론가분 한 분이 얘기한 건 다른 방법이 없다.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을 잘 이끌고 대표팀이 연승하면은 이런 여론이 잠재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봤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선을 넘었어요, 지금. 이미 그 선을 넘었어요. 사실 그 선을 넘었기 때문에 지금 감사 얘기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 선을 안 넘었으면 감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것도 사실 감사하는 입장에서도 이거를 그쵸.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런 뭐가 없는데 그냥 대놓고 이걸 들쑤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행보나 이런 거를 종합해놓고 봤을 때 이거는 충분히 감사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지금 축구협회 감사에 들어가는 걸 테고 지금 문체부 감사가 나온 게 승부조작 축구인 기습 사면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게 그때였죠? 우루과이전. 네. 그 사면 발표가 났던 게 우루과이전 그 선발 명단 나오고였나? 그거 지금 그쯤으로 제가 그쯤이에요, 기억하거든요. 그쯤이에요. 전반 끝나고였나 언젠가 아무튼 갑자기 기습적으로 이제 그거를 발표를 했다가 진짜 욕 개같이 때려먹고
이거 바로 사과했죠. 철회하고 네. 사과하고 이제 이랬었는데 문체부 감사는 이제 축구인 기습3면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하고 이 지난해 3월에 이제 그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부터 살펴보고 있으며 감사 내용이 방대할 수 있는 만큼 이게 국민신문고에 올라 있는 사안을 중점적으로 살피는 중이다. 이거는 결국 이제 축구 팬들이 자체적으로 제보를 하거나 뭔가 신문고에 올렸던 그런 거를 좀 방대하게 참고하겠다는 종합적으로 얘기죠. 보겠다는 네. 얘기가 되겠죠. 아마 그러면서 아마 이 지금 현재 정관 규정 상에서 이제 아마 이것도 그 협회가 어쨌든 밝히기로는 자기들이 어쨌든 간에 정관 규정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자꾸 이제 주장을 한 거니까. 그리고 입장문을 냈잖아요. 그렇게 입장문을 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마 이제 문체부가 이제 다 보고서 진짜 아마 이게 절차대로 온 게 맞는지 혹은 여기서 절차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그 외에 다른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겠죠. 혹시 우리가 그쵸. 알지 못하는 우리가 몰랐었던. 몰랐었던 아니, 기본적으로 이임생 기술 이사가 첫 번째 발표할 때도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절차라든가 뭐 법적인 문제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쓱쓱 넘어갈 생각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을 넘어섰다는 거죠. 그리고 뭐 방금 뉴스 보니까 경찰 수사까지 들어갔다고 하는데 누군가가 고발을 해서 임생 네. 기술 네, 이사를 이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종로경찰서 뭐 얘기 네. 나오고 이제 그렇다고 하던데. 이게 진짜 무슨 망신입니까? 예? 근데 제가 느끼는 건 축구협회 일하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되는 게 무슨 망신이야 이게. 근데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아니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 사태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책임은 대한축구협회가 있는 거고 대한축구협회 회장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일 처리를 너무나 개판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딱 조사가 들어가가지고 낱낱이 이제 네, 낱낱이 투명하게. 투명하게 우리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팬의 마음도 그거고 지금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근데 여기서 뭔가 숨기거나 뭔가 잘못된 부분이 나오거나 이랬을 때는 그 후폭풍이 은근히 클 겁니다. 그렇지만 이기에 뿌리 뽑아야 됩니다. 아, 그쵸. 예, 지금 이제 확실히 정리를 좀 해야 되고, 저는 지금 채팅창에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스노우볼이 지금 5개월 동안 너무 커졌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이거 문제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비판을 하기에는 이런 게 그 연쇄적으로 지금 계속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다 보니까. 아니, 저는 이게 스노우볼의 시작은 클린스만 임명부터예요. 아, 그때부터. 그쵸. 네, 맞아요. 클린스만 임명 그때부터지. 때부터예요. 왜냐면은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야 정말 능력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워낙에 쇼맨십이 강한 감독이다 보니까 인터뷰를 또 기가 막히게 하면서 쓱쓱쓱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대를 봤을 때 아시안컵 무대를 봤을 때 야 이 감독이 진짜 아무 생각이 없구나. 이 감독이 진짜 멍 때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클린스만 감독 그럼 어떻게 임명한 거야? 근데 클린스만 감독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야 내가 감독하면 어때? 그랬더니 정몽규 회장이 갑자기 눈빛이 달라졌다고. 그리고 나서 제이가 들어와서 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클린스만 선임 자체가 이미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프로세스나 절차를 통해서 선임이 된 게 아니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흔히 얘기하는 그 정강위 네, 전력강화위원회가 결국 그것 때문에 유명무실해졌죠. 이름은 이때 이들이 뭔가 감독을 추천하고 다음 감독에 대해서 어떤 청사진을 그릴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을 이제 무시하고 그냥 이제 독단적으로 이 클린스만을 앉혔는데 네. 결과도 안 좋아. 그리고 과정도 안 좋아.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는 그거예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지금 대표팀의 선수들의 면면을. 그러니까 황금세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선수들은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수들이 아시안컵에서 그런 경기력을 펼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걸 여실히 느꼈단 말이죠. 이거는 감독 선임이 체계가 없고 시스템이 없고 잘못 선임했기 때문이야.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5개월 동안 새로운 감독을 뽑는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다시 시스템도 없고 체계도 없고 그리고 나서 찾아가서 홍명보 감독 맡아달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홍명보 감독이 맡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봤을 때 야 이거 지금 고치지 않으면 다음 감독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같은 실수가 되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선수들의 그 전성기는 기한이 있잖아요.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황금 세대 지나면 우리가 원하는 성적을 못 거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왜냐면 우리는 어쨌든 손흥민이라는 슈퍼스타가 있고 거기에 뭐 김민재, 이강인, 뭐 황희찬,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그 어린 유망주들 잘하는 선수들 이 선수들이 어쨌든
이제 특히 고참 라인 같은 경우는 끝을 향해 또 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가 대표팀에서 뛸 때 무언가 만들기를 원하고 그러면 좋은 감독이 와야 되고 좋은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갖춰졌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뚜껑 열릴 일이죠. 근데 이제 지금 뭐 저희가 대한축구협회를 얘기하고 있고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이 이제 선임된 거에 대해서 이제 절차가 너무 무시됐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잘 운영되는 구단도 있는 반면에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구단도 있긴 아직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네. 있죠. 그러니까 진짜 사실 많지 더. 감독 선임 관련해서 그냥 윗선에서 딱 독단적으로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해라고 하는 그 케이스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대한축구협회도 대한축구협회고 이런 뭐 프로 구단도 프로 구단이고 좀 반드시 좀 없어져야 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팬들이 훨씬 더 네. 지금 좀 분노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문체부 감사 관련해서는 이게 감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발표가 됐을 때가 내가 진짜 우리나라 축구 좋아하는 온 사람들이 다 볼 거고 그리고 축구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다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과 결과를 우리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규정 관련해서 하나 이야기를 더 해보려고 하는데 그 K리그 감독 빼가기 물론 이제 규정 이름이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다 네. 보니까 K리그 감독 빼가기 규정이 이제 삭제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국가대표 축구단 운영 규정 12조 2항을 보면 협회는 제1항에 선임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당해 구단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속 구단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이게 결국 쉽게 얘기했을 때 대한축구협회에서 우리 K리그 모 팀의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앉히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소속 구단에서는 이거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항목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9월에 열릴 이사회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건 홍명보 감독 본인처럼 본인이 대표팀 감독을 좀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뭐 조항이 있든 말든 결국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아 그래도 위약금 같은 걸 걸을 수가 있겠죠. 남은 기간 동안에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지금 통보예요. 그러니까 마치 명령처럼. 지금 있는 규정은? 지금 규정은. 근데 이런 상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위약금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많이 토론할 수 있는 장이 열릴 수 있겠죠. 상당히 옛날스러운 이거 조항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국가주도로 경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요구하면 너는 들어야 돼. 너는 없어. 아, 그래서 버렸나? 야 지금 연기한 거지. 야 박찬호 연기를. 국가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렇지. 한국 축구밖에 없대잖아. 그래서 나는 없다.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한 건가? 그런가? 네, 이어가시죠. 그러니까 네. 그런 그 시절에 이제 사고 방식으로 만들어진 조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사람을 빼오려면 그 계약이 되어 있는 그 조직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을 해야지. 그쵸. 그게 위약금이고. 네, 그걸 지불을 해야지. 이거를 그냥 야 내가 부르면 넌 무조건 와야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임생 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찾아가.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바로 다음날 결정을 내렸어. 네. 그리고 대한축구협회가 그 결정을 듣고 울산한테 전화해. 그럼 울산은 어쩔 수 없어. 끝이야. 그게 요 얘기가 나오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임생 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찾아가고 결정 나는데 이틀이 걸린 거예요. 그쵸. 근데 보통 이렇게 감독을 빼가려면 아니 적어도 이틀 이상을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구단하고 얘기도 하고 그치. 뭐 누구하고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울산이 여기에 당사자인데 울산은 통보만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내줘야 된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규정 삭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다 그거잖아요. 그냥 까라면 까야 된다. 대표팀이 무조건 K리그보다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좀 어렸을 때여서 명확하진 않는데 그 차범근 전 감독이 선수 차출 관련해서도 한번 그런 목소리 낸 적 있지 않나요? 이런 뭐 K리그는 죽으란 얘기냐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FC 서울 쪽에서도 그런 얘기 한 적 있고 그때 자주 기내슈 하긴 감독 했었어요. 때인가요? 네. 왜냐면은 그
대한축구협회가 K리그를 너무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그때는 우승 경쟁하거나 뭐 잔류 경쟁하나 이런 팀들은 구단의 역사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인데 선수들을 다 빼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뭐 한때는. 지금은 이제 어쨌든 MH 샷출이나 이런 게 네. 그냥 아예 피파에서 의무 그건 규정이 돼 있으니까. 네, 네. 돼 있으니까 예, 그랬던 것 같고 어쨌든 이 규정은 찬우 형이 얘기했을 대로 굉장히 좀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그렇죠. 구시대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건 9월에 만약에 이제 이사회에서 이 문구 이 정관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정관에 적혀 있는 거니까 정관 개정 해야 되는 건데 정관 개정을 할 거면 지금 되게 애매하게 돼 있는 전력강화위원회에 그 권한부터 다시 돌려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결국 여기서 주장하는 지금 축구협회 쪽에서 주장하는 바는 전력강화위원회는 대표팀의 자문하고 조언만 하는 데기 때문에 이 권한 자체를 저희가 절차상으로 뭐 문제없이 다 물려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이전 시스템은 소위 말하는 홍명보 전무이사 시절, 그다음에 이제 김판곤 전력강화위원장 시절, 그 시절에는 이게 대표팀을 관리하는 기구였어요. 관리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선임에 대한 거의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었어요. 전력강화위원회가. 근데 지금은 조언 및 자문이기 때문에 자문만 해주면 돼 그냥. 그래서 뭐 그 얘기했잖아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려 감독 후보 리스트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서 이걸 얘기를 해. 그러면 협상을 하고 거기서 선임을 하는 그것도 기구는 따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원화 시킬 이유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거를 이원화 시킬 이유가 없고 그럼 이원화 시켰으면 그 안에 있는 조직끼리 협조라도 잘 돼야 되는 건데 이거 보안이 협조도 하나도 안 되는 거 같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홍명보 감독 임명됐을 때 가장 이해가 안 갔던 게 그 임명되는 과정을 봤을 때 제시마시 감독이라든가 여러 감독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회의했을 때는 약 200만 달러 정도로 연봉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0만 달러 연봉이면 가능한 자원들을 추스려서 올렸다는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는 130만 달러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내려간 거죠. 그 그럼 기준이. 가이드라인이 먼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렇잖아요. 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130만 달러 정도가 가능하니 요 선에서 연봉 협상이 가능한 감독 후보를 추려서 우리하고 맞는 감독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밑에서는 헛짓거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200만 달러에 맞는 걸 추천을 해놨더니 그럼 130만 달러니까 얘네는 안 되겠다. 그것도 이제 130만 달러라는 게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협상팀이 협상해서 가서 당사자하고 얘기했더니만 이야기가 다르니 그게 다시 이제 돌아와서 들으니까 야 130만 달러 정도였대. 그냥 그럼 이렇게 소통이 된 안 거지. 됐다는 거네. 그러니까 소통도 없고 그렇지. 가이드라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일을 처리할 때 있어서의 그 체계가 없다라는 얘기를 팬들이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뭐 감독 빼가기 규정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이제 강유정 국회의원이 대한축구협회 감독 선임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독선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축구협회 이 현직 지도자 차출 사례를 이제 가져왔는데 저도 근데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자, 2007년 박성호 감독이 이제 부산지휘공 잡자마자 23세 이하 감독으로 차출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거 되게 짧았다고. 이거는 진짜 유명한 케이스. 유명한, 이거 정말 유명한 케이스고 이거는 박성환 감독 맡은 한 2주 됐는데 이거 올림픽 대표팀으로 데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박성환 감독도 비판 많이 듣고. 그러니까 박성환 감독이 그랬어요. 이때 욕 엄청 많이 먹었고 먹은 데다가 결국에는 박성환 감독은 이 이후에 올림픽으로 이어져서 올림픽 잘 안 되고 이러면서 사실상 감독계에서 많이 멀어지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어쨌든 뭐 본인은 되게 대단한 결단을 하고 뭐 그렇게 간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부산은 구단대로 힘들었었고 그리고 이거 리스트를 쭉 보니까 감독들만 있는 게 아니네. 거친 진짜 많이. 네. 네. 일단 같은 연도에 지금 총 추가적으로 3건이 더 있었습니다. 허정무 전남 감독이 남자 A대표팀 감독으로 갔고 박태하 당시 포항 스틸러스 코치가 남자 A대표팀 코치로 갔어요. 그리고 김현태 제주 유나이티드 GK 코치가 남자 A대표팀 GK 코치로 갔고 그러면 이거는 전남은 감독 뺏겼고 포항은 코치 뺏겼고 그리고 제주 유나이티드 이제 골키퍼 코치를 뺏겼고 이제 요런 구색이고 그 다음에도 많습니다. 경남 FC 이끌던 조광래 감독 케이스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그 전북현대 최강희 감독 이것도 그냥 조광래 감독 안 좋으니까 경질하고 나서 그 조중현 당시 축구협회장이 그 소주 때려 박으면서 그 부탁한 굉장히 유명한 사례잖아요. 대한민국 축구 위기를 이렇게 보고만 있을 거냐
이런 감독에 호소하는 진짜 구시대적인 그런 부분을 한번 데려갔고 예. 당시에 이제 신홍기 코치가 같이 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전북이 난리가 좀 났었었죠. 근데 네. 대처를 잘했어요. 이응실 코치가 감독 대행을 대응을 했었죠. 했었죠. 그래서 예. 그때 이응실 감독 대행 하고 나서 잠깐 비었을 때 피지컬 코치하던 파비우 트레이너가 잠깐 임시 감독 막 맡고 그랬어요. 예전에 그 뭐 브라질 여자 팀에서 잠깐 감독 경력이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최강 감독이 이제 돌아오게 됐었고 그 이외에도 뭐 이제 코치들 빼간 케이스 엄청 많았고 그리고 뭐 홍명보 울산 HD 감독 이거 이번에 감독 부임한 것까지 해서 이제 사례들을 쭉 정리를 해왔는데 이거를 그냥 사례로 놓고 보니까 그간에는 진짜 그냥 대한축구협회에서 까라면 까라는 식의 그런 행정이 말도 안 되게 너무 많았다.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축구협회에서 A팀 감독이나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을 찾을 때에는 가장 성적이 좋고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감독을 찾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감독들은 놀고 있진 않죠. 그렇죠. 일을 하고 있겠죠. 일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바로 빼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감독이 사실 선임이 되면 감독 입장에서는 최고의 스태프를 구성하고 싶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은 뭐 코치든 골키퍼 코치든 피지컬 코치든 자기가 잘 알고 있거나 아니면 나하고 철학이 시너지가 같거나 나는, 그런 이제 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돌아갔을 때 과연 어떤 대우를 해주느냐? 각 K리그 구단들에게 통보했잖아요. 그냥 통보죠. 그냥 명령했잖아요. 이 이제 규정에 의거해서. 네, 그러니까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으면 그에 대한 마땅한 대처라든가 대우라든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건 아예 없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이전에 클리스만 감독 때도 결국 차두리 코치가 갔죠.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안 간다 이거를 버티다가 그 심지어 초반에는 그래서 애매했잖아요. 코치도 아니었고 맞아. 되게 애매한 그 직책이었다가 겸임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가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 물론 여기 그러니까 축구인들도 이런 게 있어요. 어쨌든 간에 클럽 팀보다 어쨌든 간에 국가대표로 하는 게 더 명예스럽고 더 큰일이라고 생각해서 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겠지만 이렇게 버티려고 해도 이게 규정이 이러하니 그냥 가야 돼. 어떻게 버텨봐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당시에 차두리가 이제 FC 서울 유스 강화 실장으로 네. 있다가 이제 A팀 코치로 가게 됐었고. 아 그리고 버티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좀 미안하지 않나? 대한민국 축구가 위기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를 만든 사람은 대한축구협회 쪽 사람들인데 결국 개인에게 그거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쵸. 상황을 놓고 보면.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를 버리고 이제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국 축구는 참고로 제가 축구 본 이래로 위기가 안 적이 없어요. 항상 위기였어. 그래, 대한민국 축구는 맨날 항상 위기야, 위기였고 위기. 항상 2000년 거품이 껴 한일 있었어. 월드컵 하기 전에도 위기였어. 그때도 맨날 히딩크함도 5대0으로 지고 이래가지고 별명이 5대0이었는데 뭐 맨날 위기였어. 그때 위기 아닌 적이 프랑스랑 없어. 체코한테 5대0으로 졌었나?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강유정 의원이 시즌 중에 사령탑을 뺏긴 구단 팬들은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대한축구협회는 지나치게 대표팀 중심의 오만한 사고를 벌이고 일방적인 조항을 개정해 한국 축구 전체와 K리그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뭐 이거에 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네. 맞는 말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분들 중에 누군가가 해외에 있는 코치였어. 그럼 해외에 있는 코치를 빼오려면 그건 돈 줘야 될 거 아니 아니야? 그래. 그치. 그럼 근데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코치 케이스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아니, 살펴봐야겠지만 그래서 뭐 어쨌든 이게 K리그라고 해서 그냥 뭐 그런 보상 없이 다 데려오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일처리 하던 거는 어쨌든 이게 또 문체부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히든 랭킹인데 플래닛 풋볼이라는 언론에 선정한 이 플래닛 풋볼이 사실 이제 그거거든요. 되게 이런 거 많이 해요. 뭐 세상에서 뭐 가장 뛰어난 공격형 미드필더 톱 10. 톱 10. 네, 막 이런 거 이제 선정하는 줄 세우기 전문. 아니 네. 근데 이런 거 은근히 축구 팬들이 많이 궁금해.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뭔가
진짜 이게 막 공신력이 막 엄청 있고 이대로 뭔가 골든보이가 발표가 될 것입니다는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지금 골든보이 상을 수상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선수들은 어떤 선수가 있느냐 이런 걸 이제 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자,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21세 이하 선수 중 최고 선수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이 투토스포르트의 골든보이 상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수상자는 주드 벨링엄이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플래닛 풋볼에서 지금 골든보이 탑 10 이 선수들을 선정을 하고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랭킹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위 레알 마드리드의 엔드릭입니다. 06년생이고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도 순위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코멘트는 일단 유럽에 입성한 지 얼마 안 됐고 코파 아메리카에서 뭐 선수 본인도 그렇지만 브라질 대표팀 자체가 상당히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뒀고 그러면 10위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엔드릭에 대한 기대감은 또 있죠. 브라질 그쵸. 무대에서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네.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한 거는 뭐 거의 뭐 한 달도 안 됐으니까 네. 그거는 뭐 논할 이유가 없고. 엔드릭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년이나 뭐 내후년 네. 뭐 요 정도 갔을 때 이 선수가 그리고 그것도 내년이나 내후년도 지금 이제 레알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네. 레알에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음바페,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사실 네. 요 셋만 해도 너무 네. 빡빡한데. 거기다가 만약의 경우 공격 쪽에 빈자리 생기면 주드 벨링엄을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측면 지역이나 이런 데 봤을 땐 발베르데가 그냥 올라가는 네. 경우도 좀 있고 해서. 근데 엔드릭에게는 기회를 좀 주지 않을까. 왜냐면은 정말 잠재력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리고 코파는 실망스러웠지만 브라질 대표팀에서 데뷔골 넣고 2경기 연속골 넣었었거든요. 그때 연속골 기록 계속 네. 썼잖아요, 엔드릭이. 그래서 엔드릭에 대한 관심은 뭐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엔드릭은 일단 좀 뒤를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이번 달에 신규 진입한 선수 있습니다. 사비우. 메시로 갔습니다. 네, 물건이죠. 지로나에서 너무 잘했고, 네. 마찬가지로 코파에서는 그닥이었지만 뭐 득점은 기록을 했고, 지난 시즌에 사비우 보시면서는 좀 어땠나요? 최고의 윙어 중에 한 명이죠. 음. 네, 사비오 드리블 돌파라든가 아니면 측면 쪽에서 중앙으로 꺾어 들어오면서의 중거리 슈팅이라든가 정말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사비오 같은 자원 왼쪽 측면에 문제 있는 팀은 다 노려볼 만하다. 저도 노려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아, 네. 네. 근데 맨시티가 침발랐으니까 뭐 어쩔 수 있나. 그러네. 아, 그 정도로 사비오 잘합니다. 네, 네. 뭐 지난 시즌에 이제 보면 그 치앙코랑 네. 사비우랑 이제 되게 측면에서 잘해줬었고. 그러니까 도우비크, 사비우, 치간코 네.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뒤쪽에 보면 알레시 가르시아 네. 뭐 이런 선수도 있었고. 야, 근데 도비크도 이적하고 사비우도 가고. 지로나는 이게 그거잖아요. 한 시즌 만에 네. 한 시즌 돌풍 일으키면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규모가 있는 클럽이 또 아니니까 이 선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이제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자, 이번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한 선수죠. 레니 유로. 자, 릴에서 활약 정말 좋았고요. 맨유에서의 활약도 이제 기대된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요로도 충분히 이런 골든보이는 나이 이런 거 감안했을 때 들어갈 만하다고 아, 그럼요. 보시죠? 들어갈만하죠. 예. 예. 또 수비수가 많이 없는, 그러니까 이런 리스트 특성상 수비수가 많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공격수가 화려하다 보니까. 아니 뭐 공미 이런 예. 선수들. 근데 요로 선수가 들어가고 요 뒤에도 바로 또 수비수긴 하지만 네. 어쨌든 간에 굉장히 또 반가운 이름입니다. 네, 레니우로.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어떻게 할지 일단 좀 기대되고 일단 프리시즌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고. 자, 그다음. 저는 레니 유로가 네. 과연 메뉴에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은 좀 있어요. 왜요? 물론 이제 레알 마드리드라든가 메뉴라든가 이런 빅클럽들이 군침을 흘린 센터백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런 자원들이 봤을 때는 이 선수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과연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좀 있어서 살리바 잘하잖아요. 성공하겠네요. 네. 제가 괜히 의심했네요. 아니 뭐 꼭 그렇진 않아요. 네. 네, 페페는 못했잖아요. 네. 자, 7위 쿠바르시입니다. 아, 물건이죠. 네, 대박 물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쿠바르시. 파우 쿠바르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나이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07이 아니다. 네, 왜냐면은 볼을 잡고 있을 때 너무나 여유 있고요. 그리고 빌드업하는 첫 번째 패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오른쪽, 왼쪽, 센터백 위치로 봤을 때 다 소화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 뛰는 것으로 봐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경험이 쌓이고 그리고 아직 키가 크고 있잖아요. 네. 키가 조금 더 커지면 더욱더 강한 수비를 보여주지 않을까. 단단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생기고 키가 있습니다. 크면서 신체 밸런스를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건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런 거 당연히 주의해야죠. 네. 왜냐면은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기술적인 면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네.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약간 과거에는. 뭐 애들은 뭐 꼬꼬마 군단이다 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이제 페드리도 부상일 때 피지컬 훈련 많이 했고요. 라민 야말도 1년 사이에 신장이 많이 컸습니다. 피지컬적으로 좋아졌거든요. 근데 쿠바르시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약간 이제 성장을 좀 했을 때 바르셀로나 역대 이제 수비진을 좀 놓고 보면 약간 어떤 선수 정도로 보나요? 아, 저는 그 바르셀로나 수비할 때 우리가 맨날 얘기한 게 네. 최근 들어서는 푸올 그리고 피케였잖아요. 네. 그리고 푸올과 피케 파트너는 영입해서 이제 채워 넣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뒤를 좀 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최소 피케? 최소 피케는 이게 엄청난 그거지. 대박이죠. 피케처럼 되면 너무 행복하죠. 네. 근데 그 라마시아 출신 센터백 라인을 이었으면 좋겠다. 그 계보를 좀 네. 이어졌으면 좋겠다. 에릭 가시아는 아니잖아. 에릭은 뭐 네. 있긴 있는 거 아닙니까? 있긴 있는데 네. 있지는 않고 있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라인을 이었으면 좋겠다. 사실 바르셀로나 수비 라인 하면은 빌드업과 공격력이 뛰어난 수비수들이 있잖아요. 쿠만, 네. 데부어.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피케 요 라인으로 이어지긴 하거든요. 피케도 맞다 맨유에서 왔네. 참 생각해 보니까. 아니 피케가 라마시아 출신인데 맨유 갔다가 온 거지. 얘들아 왜 그러니? 야, 영정 무시하지 마라. 베르마일렌 쟤 누구야 쟤? 베르말렌. 추억의 이름들 많이 나오네요. 아, 라파엘 마르케스도 있었네요. 그래 마르케스. 네, 마르케스 네. 있었는데 마르케스는 영입된 선수잖아요. 라마시아 출신이 아니라. 네. 그 마르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B팀 감독하다가 멕시코 대표팀 가서 이제 코치 일 하는 거. 지금 아기레 감독 이제 가면서 그쪽으로 갔어요. 네, 같이 갔고. 자, 그다음에 이제 벤피카에서 뛰고 있는 주앙 네베스입니다. 자, 벤피카의 다음 캐시카우가 될 전망이다. 이거 너무 노골적으로 써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 그 스포팅에 밀린 벤피카에서 뛰다 보니까 주목도가 좀 낮다라고 하는데 주앙 네베스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전체적인 이 선수의 능력이나 이런 거 좀 고려했을 때. 근데 그 주앙 네베스 같은 선수에는 워낙에 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선수인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나이가 좀 있네? 많아요. 얘가 제일 많아요, 지금 나이가. 가르나초하고 둘이 나이가 제일 많네요. 여기서 가르나초, 보니까. 주앙 네베스, 그리고 사비우까지. 야, 이렇게 이 셋이 보니까 공사. 04년생이 왜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아니, 이게 골든보이라서 그래요. 골든보이라서. 아니 04년생이면 이제 우리 나이로는 21살 된 거잖아요, 이제. 그쵸, 그리고 21살. 만으로는 이제 뭐 생일 지났으면 20이고 뭐 생일 안 지났으면 19살인데 와, 그런데도 이게 여기 있으니까 확 많아 보이네. 네. 그리고 주앙 네베스는 뭐 지금 뭐 파리 생제르맹 얘기도 조금 있는 것 같고 해서 뭐 향후에 분명히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선수이고 지난달 랭킹에 비교해서는 3계단이 지금 떨어졌다고 네. 합니다. 자, 그리고 5위 자이르 에메리. 잘하죠. 네, 06년생이고 파리에서 나고 자란 유망주고 2029년까지 파리랑 계약이 돼 있습니다. 뭐 사실상 저는 지금 엔리케 감독 스쿼드 아래서는 핵심적인 자원 중에 하나다. 그럼요. 네. 그리고 자이르 에메리 같은 경우에는 파리에서 성장을 하고 파리에서 자리매김했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왜냐면 그쪽은 돈을 막 쓸 수 있으니까 네. 필요한 부분 계속해서 영입해서 채워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클럽의 상징적인 존재로 성장을 하면은 더욱더 사랑받을 수밖에 없죠. 네. 유로 때 좀 써보지, 자이르 에메리. 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용이 조금 아쉽긴 네. 했고. 예. 그리고 그 다음 주자가 레알 마드리드의 아르다 귤러입니다. 이번 유럽 때문에 이건 확 올라온 것 같네. 예, 이번 유로 때 임팩트가 너무 좋았고. 이게 레알 마드리드 막판에 레알 마드리드가 라리가 우승을 거의 확정짓는 분위기에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준비할 때 아르다 길러를 선발로 많이 썼어요. 근데 막판에 선발로 쓸 때 골을 잘 넣었어. 그러면서 포인트 양산이 포인트를 괜찮았잖아요. 굉장히 잘 넣으면서 이 왼발이 강력하다는 게 드러났고 기술적인 면이 드러나면서 유로 2024까지 그게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막판의 활약을 봤을 때도 좋고 네. 클럽에서도 좋고 그리고 티르키예 대표팀에서도 너무나 환상적인 골을 넣었기 때문에 거의 나이도 06년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르다 길러의 네. 가치가 확 올라간 거죠. 근데 이게 레알 마드리드 고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지금 레알 마드리드는 공격진이 다 구성이 됐는데 엔들이 아르다 길러 같은 이렇게 새로운 스타들에게도 기회를 주긴 줘야 되잖아요. 이게 아마 고민스럽지 않을까.
자, 좋습니다. 자, 아르다길러까지 받고, 뭐 참고로 벨링엄이 이제 아르다길러를 두고 이제 페노메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3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코비 마이노입니다. 05년생이고요. 이 선수는 지난 시즌 대히트작이었죠. 네. 사실 이제 프리시즌에 기용이 좀 되다가 부상이 있어가지고 한동안 이제 못 나오는 네. 기간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누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맨유가 이제 좀 골치를 앓았었던 그 3선 자리에 굉장히 이제 큰 힘이 되지 않았나. 네. 예. 마이누가 나오면서 확실히 뭐 맨유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잉글랜드 대표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뭔가 좀 여기 좀 뛰는구나. 에너지벨이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팀으로 바뀐 게 가장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누 선수가 이 정도로 높게 평가받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보이고, 사실 마이누가 지난 시즌을 통해서 발굴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시즌의 맨유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삼선이나 네. 뭐 미드필더 진영에 있어서 예, 맨더비 때도 이제 그 FA컵 결승전 때 굉장히 상징적인 골을 넣었고, 유로에서도 이제 마이너가 굉장히 중용이 되면서 잉글랜드가 결국 결승까지 갔었죠. 자, 2위는 알레한드로 가르나초입니다. 뭐 코파에서의 활약도 이제 코멘트가 달려 있고, 네. 골든보이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푸스카스상은 받을 가능성이 있다. 오버헤드킥. 네, 그 에버튼전 오버헤드킥이거든요. 그래서 누니가 넣었던 오버헤드킥하고 가르나초가 넣었던 오버헤드킥을 아까 막 비교하는 영상 네. 되게 많던데. 네. 근데 가르나초는 좀 입이 순위가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입이 너무 높지 않나요? 네, 아니, 순위가 너무 좀 많이 책정된 게 아닌가? 자, 가르나초가 지난 시즌에 공격 포인트가 어쨌는지 잠깐만 찾아볼게요. 골 좀 넣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래서 네. 그런 공격 포인트 양산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평가가 좋아졌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 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보면요, 36경기 뛰었고 7골 4도움 괜찮네. 네. 그러니까 뭐 가르나초를 무시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다른 선수도 지금 쭉쭉쭉 언급하면서 보다 보니까 약간 좀 이게 밀리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 가르나초가 올라온 이유도 알겠어요. 메뉴에서의 활약, 거기다 임팩트 있는 그 골 장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그건 있어. 이렇게 어떨 때 보면은 얘가 와, 제가 저렇게 와서 쑥쑥 밀고 들어가서 뭔가 좀 활로를 좀 열어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긴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약간 이 선수는 어쨌든 약간 들쑥날쑥한 그런 기복이 느낌이라. 조금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 코파에서의 활약이라고 코멘트가 붙었는데, 사실 가르나초는 코파 한 경기 나왔거든요. 그리고 코파에서의 우승했잖아요. 활약하면 라우타로지. 우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승을 해서 네. 이제 그런 거. 근데 코파에서의 활약은 라우타로지. 라우타로 최고였죠. 그 라우타로는 득점왕인데. 나이가 많잖아 지금. 자, 1위는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계시죠? 라민 야말입니다. 네. 라민 야말. 영중 양아들 아닙니까?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아. 지금 네. 떵떵거리면서 했지. 그럼 방송 안 어? 하지. 네. 네, 그럼 방송 안 하죠. 네. 그래, 라민 야말은 지난 명함 하나 파야 되겠어. 뭘로요? 영주야말로. 그래가지고 명함 파서 네, 영중 무시해라. 네. 얘들아, 영중 무시해라. 알겠습니다. 네. 라민 야말은 뭐 따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뭐 이 선수는 뭐 지금 유로에서도 뭐 데이트였고, 그리고 리그나 뭐 이런 거 봤을 때도 뭐 너무 잘했기 때문에 아마 골든보이 가장 유력한 수상 후보가 아닐까. 그래서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보여. 너무 이 야말과 그 나머지 선수들의 격차가 너무 커 네. 보여서. 그냥 야말이 받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나는 라민 야말은 다가오는 시즌이 진짜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난 시즌은 라민 야말의 입장에서는 라리가의 자신을 좀 적응시키는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을 맛보기로 보여주는 시즌이었다면 네. 유로 2024에서 저는 눈을 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경기에서 뛰어보고 큰 경기에서 우승해 보면 그러면 선수가 한 단계 더 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 어린 나이의 선수가 그런 성장을 하게 되면 다음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만약에 지금 뭐 계속해서 영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니코 윌리엄스가 니코 온다면 윌리엄스, 네. 둘이 꿍짝이 너무 잘 맞으니까 뭐 이미 대표팀에서 보여줬고. 네 그러면은 훨씬 더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역대 골든보이 수상자들을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볼 텐데, 2003년에 반더바르트가 받았고요. 네. 2004년에는 웨인 루니, 그리고 2005년에는 신께서 이 골든보이 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메시. 근데 제가 이거를 쭉 보는데, 이거 호날두가 또 의외로 없네요. 네, 없네요. 골든보이가. 이때 네. 근데 루니 이런 친구들이랑 좀 겹쳐서 그런가? 그런가 봐. 그럴 수 있죠. 지금 2004년, 2005년 요 사이에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메시 있고 루니 있고 하다 보니까 호날두는 이제 수상을 못했던 것 같고.
근데 요때 요걸 보면 2003년 반더바르트, 2004년 웨인 루니, 뭐 유로 2004에서 활약이고 2005년 메시 뭐 이거는 뭐 얘기할 거리도 없고 2006년 파브레가스가 아마 아스날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2007년이 아구에로거든요. 아구에로가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그리고 요때까지는 돈터치예요. 와, 근데 2008년 안데르송. 팀 켈타카의 그 안데르송 아닙니까? 네. 안데르송도 골든보이 출신이구나. 아니 뭐 이때는 잘했으니까. 네, 이때는 이제 그만큼 이제 기대를 좀 받았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아니 생각을 해야 포스 될 것 감독이 같고. 엄청 좋아했잖아 얘. 네,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놀라면 안 돼요. 뒤에 더 놀라운 선수들이 나옵니다. 자, 2009년 알렉산더 파투. 사실 파투 저는 파투도 이때 뭐. 저 엄청 좋아했어요. 그리고 파투 처음 나왔을 당연히 때. 받을 만한 상황이었죠 이때. 네. 이때 그리고 뭐. 파투는 제가 처음 본 게 도요타컵인가? 네. 그 유럽 챔피언과 남미 챔피언이 붙는 경기에서 파투가 나왔었거든요. 혼자서 측면을 뚫어내는데 와. 그때 파투는 남미 네, 남미 쪽으로 쪽에서 나왔죠?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2010년 발로텔리. 근데 뭐 발로텔리도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센세이션했죠. 발로텔리는 사실 이 상을 언제 받느냐만 남아 있었던 약간 그게 있긴 했었어요. 근데 보면 2010년도에 경쟁자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이거 트래블 때문에 받은 걸 텐데. 인터밀란. 그러니까 트래블 때문에 받은 걸 텐데 생각해 보면 이 발로텔리가 트래블에 기여를 한 거, 그 또띠한테 맞아가지고 그 퇴장당한 거, 그 정도. 그 퇴장을 그 당한 정도다. 거. 예. 얘 저기 바르셀로나 이긴 날 그 유니폼 집어 던져가지고 욕 엄청 쳐먹고. 그 이제 그러니까 집어 던질 수도 있지. 왜 그래? 어이 참. 아이, 그래도 안 되죠. 예. 2011년 괴체. 뭐 괴체야 뭐 이제 91년생 이라인에서는 거의 제일 앞서 나갔죠 한때는. 최적점으로 제일 이제 앞서 불렸으니까. 나갔죠. 예. 그리고 2012년 와, 이스코. 이스코. 예. 이때 유니폼 기억나네요. 아 이스코 하니까 이번 유로 이스코 너무 아쉽겠더라. 아 부상당해서. 부상 때문에 못 나갔는데. 왜냐면 베티스에서 이스코 그러니까 엄청 시즌 잘했거든요. 내내 엄청 잘했는데 이 선수가 네. 본인도 목표 당연히 자기 스페인 대표팀 다시 나가서 돌아가가지고 명예회복 하고 싶었던 그리고 어쨌든 결과가 우승으로 끝났는데 뭐 이스코가 중용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스코 있었더라고 뭐 우승 못한다 이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스페인은 이번 대회 놓고 봤을 때 무조건 우승하는 그거였으니까. 그 나올 수 있는 자리도 되게 이제 네. 좀 다채롭고 하니까 뭐 사실 후반전에 진짜 딱 스쿼드 멤버로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였는데 이때가 이제 2011-12 시즌 반 니스텔로이의 마지막 시즌이네요 보니까. 이스코가 2012년에 이걸 받았고 2013년 포그바 이것도 뭐. 네. 네. 이겨놓고 뭐. 그 다음 14년 스털링 스털링도 어쨌든 센세이션을 했죠. 네, 네. 등장했을 때 그리고 15년도가 앙토니 마샬. 아, 메뉴 이적하고 초반 그 시즌인가? 네. 마샬 첫 등장은 센세이션 했는데 골든보이 상 탄 거 치고는 지금 너무 이제 그 이후에 못했고 16년이 헤나토 산체스군요. 지금 구했나 네. 근데? 예? 헤나투 산체스는 이후에 완전히 무너지죠. 네. 내리막길 걸었죠. 내가 봤을 땐 이 헤나토 산체스가 제일 이때가 그거였던 정점이야, 것 같은데? 네.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뭐 지금 나 또 선수들이 얘기하겠지만 다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던 선수들이에요. 네. 근데 몇 명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죠. 왜냐면은 선수 말년을 봤을 때는 그 천재는 아닌데 이런 느낌은 들 뿐이지. 근데 당시에 그런 임팩트를 생각했을 때 왜냐면 17년이 은바페고요. 18년이 더리우트, 19년 주앙 펠릭스. 주앙 펠릭스도 사실 등장 당시에는 되게 네, 센세이션했어요. 네. 그리고 2020년 엘링 홀란드. 전 펠릭스 영입 안 하나요? 안 하죠. 왜 안 하죠? 걔는 자기가 테러를 끊었는데 그거 영입 안 하면 어떡해? 주앙 펠릭스 아틀레티코 어, 마드리드 그래. 때 골 넣고 세레머니 됐어요. 그러니까 미친 놈이죠. 어. 왜 원 소속팀을 상대로 골 넣고 세레머니를 하나? 아, 우리는 생각이 없는데. 네. 예. 지금 손절이에요. 아, 손절이다. 네. 아, 손해를 봤나요? 아, 저는 그냥 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아, 그냥 네. 잘 가라. 아 그리고 주앙 펠리스는 잘해줬죠. 왜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그 정도 넣어줬으면 홈원정에서 다 넣지 않았나? 네. 아니 근데 왜 손절을 해요? 나머지 경기들에서 개판이었으니까 아틀레티코에게만 잘했으니까 우리가 두 경기만 보고 얘를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 그래도 아틀레티코를 좀 잡아내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또 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지금 안수파티도 돌아와서 어떻게 할지 봐야 되고 니코 영입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다 뭐 다니 올모 영입한다 만다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주앙 펠리스는 지금 뭐 당연히 빌라 얘기가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벤피카 얘기도 있긴 있어요. 사실은 뭐 칸셀로 쪽에 관심이 좀 많지. 주앙 펠릭스는 주앙 펠리스는 같은 주앙이지만 네. 이제 칸셀로 쪽에. 네. 네. 그리고 2020년이 엘링 홀란, 그리고 2021년 페드리, 2022년 가비.
2023년 주드 벨링엄이 이제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이제 옛날에 그 축구 볼 때 이 선수들 딱 등장 당시에 그 센세이션함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그래도 당대에 진짜 스포트라이트 많이 받았었던 선수들이 맞아요. 참 이런 거를 이제 수상을 하는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얘기를 뭐 약간의 뭐 우스개 섞어서 하긴 했지만 다 잘된 선수들이죠. 네. 성공했죠. 그러니까 다 성공한 선수들이지. 네. 지금 댓글에 송영주 차갑다라고 얘기하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 여러분, 첼시 팬 여러분, 주앙 페리스를 경험하셨던 모든 팬 여러분, 가슴이 차갑습니다. 벤피카 정도 빼면은 네. 다 차갑지 않아요? 다 차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히든 랭킹까지 저희가 SM풋볼 다뤄봤고요. 오늘 수요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내일 목요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